밥심이란 말을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쓴 건 언제고 들은 건 또 언제인가요? 한국인의 힘의 원천인 밥,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재료인 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개의 사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 말기의 밥상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1940년대 이후 달라진 밥그릇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밥그릇의 크기는 변해왔는데 쌀과 밥이란 말은 변화가 있었나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언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지도는 부추에 대한 방언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부추는 부추형이 있고 솔형이 있고 또 정구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새우리와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추가 이처럼 다양한 방언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식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쌀과 밥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쌀과 밥의 방언형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다른 말을 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물론 제사상에 올리는 밥을 묘라고 해서 따로 부르긴 하는데 이는 좀 특별한 용법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의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 쓰는 말이 빨리 변한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말이 빨리 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나요? 쌀과 밥은 오히려 후자 쪽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주 쓰는 말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역사적으로도 별로 변하지 않았고 방언에서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엌과도 비교를 해볼까요? 부엌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묘하게도 이것은 크게 두 개의 방언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엌이고요. 또 하나는 정지입니다. 쌀과 밥은 오로지 하나의 계열만 나타나는데 부엌은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언형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역시 부엌이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쌀과 밥은 더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오랜 역사 동안에 늘 같이 해왔던 그런 의미를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쌀과 밥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뒤져봐도 쌀과 밥에 대해서는 모두 ri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오로지 하나로 말하고 있지만은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를 생각해보면 영어와는 좀 다릅니다. 중국어도 이렇게 세 개를 다 구별하고 있고 일본어도 세 개를 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구별하지 않는 것을 한중일 삼국에서는 왜 구별하는 걸까요? 역시 언어는 삶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쌀이 그렇게 중요한 재료가 아니지만 한중일 삼국에서는 쌀이 매우 중요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구별해서 쓰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밥과 관련된 특수어를 살펴보면 더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다란 단어가 있는데 이 일다란 단어는 오로지 쌀에 대해서만 씁니다. 또 밥에 대해서는 짓다란 말을 다시 하죠. 물론 하다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짓다란 말 그만큼 역시 특수하게 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거니까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겠죠. 또 이건 어떤가요? 뜸을 들이다. 밥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방아라는 고유한 말이 있고 그 과정에 왕견이, 등견이, 또 현민이, 백민이 이렇게 자세하게 구별하는 것도 역시 쌀이 우리 삶의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햅쌀, 찹쌀, 좁쌀 여기에 비읍이 나타나죠. 여러분 혹시 받아쓰기 하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햇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햇국식이니 햇사관이 햇밤이니 이렇게 쓰는데 왜 굳이 햅쌀에서는 비읍이 나타날까? 햅쌀뿐만 아니라 찹쌀도 마찬가지고
맵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읍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 이거는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세기에 고려시대죠. 고려를 방문한 중국의 사신이 고려의 말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왈, 하날 해갖고 하늘은 한날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쌀은 보살이라고 쓴다. 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늘은 좀 알겠는데 왜 쌀은 보살 이렇게 두 글자로 썼을까요? 예, 요거는 바로 그 당시의 발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날 쌀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비읍과 시읒이 쌀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그럼 비슷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종대왕께서 만약에 오늘날 그 야구에서 쓰이는 스트라이크라는 용어를 들으면 어떻게 표시하실까요? 예, 좀 이상한 글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은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쓰지도 않는 표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에 연속되는 자음이 있으면 세종대왕 당시에는 그대로 썼습니다. 이걸 참고를 해보면 쌀도 역시 비읍 시옷을 썼는데 그대로 다 발음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한다면 쌀 정도로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쌀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조가 붙으면 좁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읍이 살아나는 거겠죠. 이 시기에 만들어진 단어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름밥과 누룽지의 비밀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개가 틀림없이 관련이 있는데 표기가 좀 다릅니다. 누름밥은 알겠는데 누룽지의 이응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숭늉과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늉은 좀 생경하게 보입니다. 늉이란 글자가 쓰인 단어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방언에서는 숭님, 숭냉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말엔 잘 나타나지 않는 소리의 조합이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내세웁니다. 과거에 한자로 풀이에게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쑥랭에서 왔다. 즉 익히다와 차갑다란 요 두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대개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발음이 비슷하긴 하지만 뜻도 전혀 다른 단어이고 우리말의 어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숭늉이란 말이 먼저 있었고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한자를 갖다 붙인 거겠죠. 자, 숭늉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누름밥은 어떤가요?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누름밥은 가마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에 열대면에 바닥에 밥이 눌어붙어 있는데 그래서 누른 밥이 됩니다. 누른밥은 사실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챙겨 먹었습니다. 알뜰하게 숭늉까지 내어서 먹고 또 그 밥도 먹죠. 이때 누른밥을 알겠는데 이상한 게 누룽지입니다. 누룽지에는 왜 이응 받침이 있을까? 누룽지의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원래 이걸 누룽지라고 본다면은 이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응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본래 누룽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이응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들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라는 단어가 있었던 그 시기의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언어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밥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누른밥도 있고 숭늉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뭘까요? 그만큼 밥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그 밥을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누른밥 그리고 누룽지 거기에 물을 부어 먹는 숭늉까지 우리가 밥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쌀과 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은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과거에는 먹을 것이 밥밖에 없었고 그래서 밥이 힘의 원천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반찬도 많아지고 밥 말고 빵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힘의 원천을 오히려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쌀과 밥의 뜻이 달라지거나 또는 이 단어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리 빵이 우리의 식단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더라도 여전히 쌀 그리고 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전까지 여전히 쌀과 밥은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